6.27 대출 규제 이후에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다소 둔화가 됐다라는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뭐 이거를 이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좀 숨고르기 하기 위한 뭐 그런 결과다라고 좀 봐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우선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단순하게 통계 자료만 보면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6월 초에는 주간으로 서울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한 0.4% 정도 상승했는데 0.1%대로 감소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 정확히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뭐 정책이 발표된 지 6월 27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뭐 시장이 정확히 이렇게 간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서 네. 시장이 과연 이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지 상승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뚜렷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좀 기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상승률은 둔화가 된 거잖아요. 근데 상승세가 뭐 꺾였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다른 지표잖아요. 그럼 상승률만 좀 둔화된 거다 보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팔 생각이 없다로 좀 또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하는데 네. 대출 규제 때문에 사는 사람은 시장에 크게 줄었죠. 네. 그런데 파는 사람이 이제 가격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안 내리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호가를 안 내리고 네. 있으니까 아직 그렇게 가격의 하락폭이 큰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대출 규제를 하든 뭐 수요 억제를 하든 그 대상은 이제 고가 시장이 대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 고가 시장에 그 타격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한켠에는 이제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풍선 효과를 받았는지 이 결과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첫 번째로 고가 아파트는 확실히 영향을 받았죠. 왜냐하면 호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하고는 다르게 네. 예를 들어서 30억 아파트가 막 이렇게 호가 40억은 호가가 이렇게 붙었었는데 이게 다시 한 30억 초반대로 떨어진 거니까 예를 들면 네. 이제 호가는 떨어졌다 확실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중저가 아파트도 호가는 확실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폭에 네. 그러니까 폭이 다른 거죠. 그래서 고가는 조금 더 크게 하락했고 타격을 더 호가가. 많이 받았고. 그렇죠. 호가가.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호가의 하락폭이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기사 뭐 굉장히 이제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제 초고가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기를 그냥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켠에서는 그런 흐름이 결국엔 이제 중산층에도 흘러내릴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신고가 경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신고가가 고가 아파트가 거래되는 상황을 보면 지금 이때 신고가를 보면 뭐 소수 거래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서 확산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 신고가는 아파트들의 그 대다수가 실거주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거죠. 네. 많다 보니까 그냥 내가 가격에 상관없이 사는 것들이 한두 건 신고되면서 신고가로 찍히는 거지 그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신고가도 굉장히 깊은 의미를 두고 해석을 했지만 사실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래네요. 그 그렇죠. 정도는.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도 네. 신고가가 나오게 해요. 네. 아주 고가 아파트. 해석의 차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규제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이제 규제가 이제 강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당국에서는 이제 DSR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쏠려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규제로 억누를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규제를 완화해야 될 텐데 이게 언제까지 규제를 갈지 일단 규제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당이론을 떠나서 네. 어쨌든 정책의 방향이니까 정부는 시장의 불안 요소 내지 시장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경기가 안 좋을 땐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게 막겠다. 그래서 일단 대출 규제를 한 거고 지금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걸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규제가 계속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얘기는 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으로 좀 그 거대 자금이 쏠리는 거를 좀 원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액들을 이제 주식 시장으로 조금 흘러가게끔 유동성을 흘러가게끔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한켠에서는 그럼 주식 시장에 대한 시장이 좀 많이 커질까요? 그 유동성이 많이 돌아갈까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뭐 부동산으로 자금이 안 간다고 그래서 그게 자동적으로 주식시장에 가느냐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은 규제가 있으면 물론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걸 오게 하려면 규제보다도 인센티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주식시장에 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인센티브가 없으면 부동산에 갈 자금들이 막 미국의 주식 사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한국 주식 시장의 매력도를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잘 마련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제 부동산에 갈 그 유동성은 다른 자산으로 흘러갈 것만은 확실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당분간 좀 잠잠해질 것 같긴 한데 이제 세금 변수 부분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리고 공정 시장가액 비율 인상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올라가니까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종합부동산세가 그러니까 종부세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 공시가율 그러니까 현실화율 때문에 자꾸 이제 과표가 흔들리면서 시장의 일종의 정책에 안정성을 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정부가 뭐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게 조정되면 당연히 종부세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많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뭐 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또 하나 뭐냐면 아까처럼 사람들이 기대한다. 네. 그리고 혹은 걱정한다. 그런데 그 걱정하는 수준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크게 시장에 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자면 자산 시장에는 그 미래의 변화가 내가 예측하는 범위에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예측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면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종부세 조금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한 200만 원 내다가 네. 막 1000만 원 내라 그래. 이러면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겠죠. 아니면 종부세가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엄청 깎아줘요. 1주택자 종부세는. 네.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예상 이외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예상하는 게 그대로 벌어지면 뭐 영향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저도 이제 그런 예상치도 못했고 좀 다르다 보니까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정책과는 좀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차별성은 보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대책 발표 이후에 조금 시간 흘러서 다시 수도권이 막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번 정책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다.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과거 정책하고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그런 정책이 예상됐었어요. 그리고 막 공청회도 하고 뭐 이러면서 시장에서 이미 준비를 예상을 또 하고 있던 정책이었고 또 예상된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어떤 속성이 좀 다르다는 게 다른 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이 정책만 끝이라면 시장은 또 적응하고 또 정책의 효과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정책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고 나오느냐가 또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만 끝이라고 그러면 뭐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제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뭐 올 하반기 내년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계속 조금 이제 정체기로 갈 것이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명확한 전망은 거래량이 뭐 더 많이 줄 수 있고요. 6월에 정책이 발표되기 6월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만 2천 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에는 한 4천 건, 그리고 8월 지금 뭐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한 1,000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 거래량이 감소할 것은 뭐 불가피한 변화고요.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는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물량이 어떻게 변하냐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겠는데 그러면 이제는 호가를 낮추고 거래량이
그러니까 거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매도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유 집값 뭐 버티면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거래량은 줄어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그 중요한 기준 자체는 또 다른 정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네, 다음 정책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DSR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추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시장은 괜찮은데 이제 그 전세 시장은 어쨌든 실수요자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세 대출에 대한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은 이제는 정책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런 게 왔을 때 시장을 어떻게 반응할까가 중요해 보이지 네. 않습니까? 저는 전세 대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일단 가능성 차원에서 옳다 그러다는 얘기를 드리는 네.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세 규제를 하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러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뭐냐면 일단 전세 대출을 안 해주기 시작하면 집값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왜냐하면 특히 투자로 갖고 있는, 투자든 투기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갭 투자를 해놨는데 전세 대출이 안 된다면 더 이상의 전세 가격이 오를 걸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호가를 낮추기 시작하고 매도하는 세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전세 대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당연히 전세의 전반적인 가격을 올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예를 들어서 투자자, 일종의 갭 투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규제한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전세 대출이 좀 폭의 문제긴 하지만 네. 전세 대출을 이번에 그 주택담보대출처럼 크게 규제를 하면 역전세 난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막 이사를 가고 네. 더 전세를 낮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도 돌려줄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결국에 이제 경매 물건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전세 대출의 규제, 신규의 규제 방향에 네. 따라서 한국의 특히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세 시장이 움직여야 매매 가격도 움직이는 거긴 한데 현재 그 호가나 이제 시장가가 낮춰지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전세에 대한 대출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전세 대출을 쉽게 건드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예민하죠. 예민하잖아요.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 무주택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한 그 그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크게 오른 원인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그 전세를 레버리지 일으켜서 누군가 집을 사고 그쵸. 그게 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일종의 가격 환상인데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면 나한테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최근 10년 동안 계속돼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끊길 수가 있다. 제가 투자 목적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전세를 재계약할 때마다 전세를 조금씩 돌려달라고 해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집을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럼 빨리 팔아야죠. 애물단지가 되는 그래서 거니까. 2년마다 네. 2천만 원 돌려주세요. 3천만 원. 되게 힘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아, 이게 보면 전세 대출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좀 맞아요. 칼 같은 검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조금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